네, 2세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20억 달러, 하나로 약 29조 원 규모의 대미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반도체와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인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사적인 투자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SK 측이 투자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세하게 뜯어보니까 배터리와 반도체가 주축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정재훈 의원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 2차 전지 쪽 얘기를 해볼게요. SK온이 미국의 초대형 배터리 생산 기지를 짓고 있고 또 켄터키와 테네시에도 추가로 짓겠다고 밝혔는데 배터리는 투자 계획과 공급 계획이 거의 다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예, SK가 미국 쪽에 투자를 하겠다. 29조 원 얘기를 좀 했어요. 삼성전자가 250조인가요? 250조, 240조 그 정도 좀 되는 것 같은데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좀 얘기가 있었고요. 보면 SK 쪽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큰 축으로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미 2차 전지 쪽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주가가 7월 달 중순경에 저점을 좀 기록해주고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오히려 이들 기업들보다는 중소 소재업종군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 쪽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그 부분들이 SK가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연할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도 있었어요. 삼성 또한 마찬가지고요. 수요가 그렇게 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대수도 수요도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요. 서버 쪽 같은 경우 기대를 좀 상당히 많이 했던 서버 쪽 같은 경우도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PC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로 늘어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결국 가격에 대한 하락이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도 설비 투자에 대한 지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어요. 바이오 쪽 같은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관련해서는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럼 결국은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공장을 건설을 하고 부지 선정을 하고 공사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단기간에 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움직였다라면 저는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반도체 쪽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움직여주는,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어요. 반대로 좋은 얘기, 국내에서만 좋은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좋은 얘기들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까보게 되면 시가총액 비중이 큰 기업들, LG 엔솔이며 SKI 테크놀로지며 코스닥의 에코프로 BM이며 LNF며 탄력적으로 움직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 이 부분들은 밸류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 잠깐 균열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에 대한,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들, 회의적인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고, 석탄 발전까지 친환경 쪽을 외치던 유럽 쪽에서 석탄 발전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난으로 인해서 이 전기차 쪽이라든가 아니면 신재생 쪽에 있어서는 조금 딜레이가 될 가능성도 일단 엿보이기는 해요. 물론
그 사이에 증서를 준비를 해서 크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고 좀 더 다소 긴 관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를 좀 받는다, 뭐 단기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거는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해야 될 그럴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재현 위원님, 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2차 전지 얘기를 하니까 또 간단하게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오늘 보호해수가 해제됐고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3%나 감소했다고 하고 또 애리조나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잘 안 버티고 됐죠? 있나요? 잘 솔직히 버티고 안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버틴다?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잘 버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부터 보유해수 물량이 해제가 됐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뉴스를 쭉 보시면 어제부터 되게 좋은 뉴스들이 막 나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막 나오고 있어요. 왜 하필 어제부터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기 막 시작을 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꼬시는 왜일까요? 건가? 개인들을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나온 게 매수 기회다? 매수 기회면 지들이 왜 팔려? 투신 애들 벌써 30만 주 넘게 팔았단 말이에요? 시초가부터 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얘네들이 왜 팔죠? 정말 좋을 거라는데 좋을 거면 사야 되잖아요. 왜 지들이 팔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리포트는 정말 좋게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원래 리포트라는 것 자체가 오늘 내일부를 보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 단위로 좀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또 다른 기회 요인들이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유해수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시초가부터 일단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1분봉을 보면 대충 보이니까. 근데 이제 이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계속적으로 지금 규모의 경제 계속 증설을 하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증설이 딱 마무리가 돼야 수익도 극대화가 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점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미국 쪽과 한국이 배터리 동맹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중국을 배제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유럽 쪽에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미국 다음 뭐 유럽 시장도 배터리 시장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근데 중국이 치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경쟁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뭐 배터리 3사가 LG나 SK나 삼성이나 승리를 하게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장담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마지막 부분들로 보게 되면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그 주주들에게 좀 위로? 그런 부분들 얘기했었죠. LG화학이 81.84%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네. 안 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네. 이거 판다고 봐요. 아, 난 이거 판다고 봐요. 언제요? 언젠지는 모르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걸 축소를 한다라고 보는 이유가 네. 자금 계속 설비 투자를 늘려야 돼요. 설비 투자 늘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계속 돈만 쓰다 보면 이게 돈이 부족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겠죠. 그러면 이 지분을 저는 시장에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합작회사를 만들면서 주식을 수합을 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저는 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뭐 투자자들이나 기관 쪽이나 그런 쪽에 저는 매각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설비 투자 자금이 한두 푼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매각을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단적으로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증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증설 투자 지금 보류됐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증설을 보류를 했어요. 하긴 할 건데 제가 어제 장비 사태를 다 통화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LG 쪽은 일단 보류가 됐어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애플 쪽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금이 좀 딸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연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저는 이 지분을 좀 매각을 해갖고 그걸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보호예수 물량에 있는 부분들은 풀려야 될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길게 봤을 때는 여기에 갖고 있는 지분도 저는 일부는 매각을 할 거다. 50%만 갖고 있어도 회사가 내 거가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순차적으로 시장에 또는 기관 쪽에 아니면 장기 투자자 쪽에 매각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은 저는 여기에서 바닥을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동의는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밸류도 원체 높기 때문에 저는 조정을 더 받아야 된다.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고, 우리 선윤 위원님, 네. 머니 차트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또 친환경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주제랑 좀 겹치네요. 반도체와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분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네 분야 중에서 가장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될 분야가 어디인지 또 궁금하네요.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글쎄, 친환경일까요? 어디가 되나?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바이오. 자, 고민이 돼가지고 네. 우선 반도체는 가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유는 이게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지만은 막상 실적을 이제 열어보니까 실적이 그래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 전반으로서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PC용 DRAM에 대한 포인트들이 매출 포인트가 줄어든다고 했지만 서버용 매출 포인트는 계속 확대되는 포인트가 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강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볼 때 또 삼성전자도 대규모 투자 이슈가 있었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 거, 그 SK 쪽에서의 투자 포인트들. 그럼 거기에 살펴봤을 때 이 반도체 장비주들을 살펴봐야 되는 건 맞거든요. 거기 대표적인 네 종목 뭐 유진테크나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테스나 원익 IPS 이 정도 볼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 중에서 좀 핫하게 좀 본다면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뭐 실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굉장히 또 좋은 종목이라 관심도 갖고 있고 그리고 전체 네 종목의 실적을 까놓고 열어본다면은 그 이익 추정치와 예측을 해본다면은 그래도 가장 매력도가 높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그래도 나름 조금 덜 같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실적이 가장 좋다고 표현해야 될지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예상해 보건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종목 다 좋습니다. 저는 삼성과 하이닉스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조금 작은 종목으로는 나는 가보겠다 생각하신다면은 유진테크랑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친환경 쪽으로 가면은 사실 분야가 너무 많아요. 뭐 배터리부터 해서 원자력도 거기 이제 포함된다고 보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뭘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고민스럽긴 한데 그래도 저는 계속 요즘에 이제 며칠째 말씀드리는 탄소 배출권 얘기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시장에서 요 근래 들어서 이슈가 크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정책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슈는 무조건 될 것이다. 그래서 어제 꺼내는 종목이 이제 그린 그 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뭐 하나 더 이제 오늘 또 말씀드렸었던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반도체 얘기하고 이 친환경 쪽의 얘기를 네 종목까지 했는데 이 네 종목 다 올해 이익 자체가 매출 자체가 거의 뭐 사상 최대 실적으로 가는 그림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항상 곁들일 게 뭐냐면 실적 포인트가 올해가 정말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 종목 선별은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몰리기 위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면 사상 최대의 이익,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 종목이라면 그래도 가지고 간다면 이게 종목을 손해볼 일은 현저하게 낮아지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종목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계속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작은 종목으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헬스케어 쪽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회사 하나를 인수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굉장히 비싸게 인수했어요. 제가 이제 그날 토론할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헬스케어 회사들의 밸류에이션 자체를 이제 끌어올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재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은 역시나 올해 아마 또 매출이 사상 최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는 어떨까? 인바디.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꼭 체크하셔야 될 거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체크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 트렌드에 좀 맞는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최근 들의 종목들은 시장의 트렌드, 약간 좀 테마성의 기운도 약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 플러스 실적이 원체 좋은 종목에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차트에 바닥 확인을 하고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 이거 세 가지 거의 제가 요즘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 종목도 위주로 가지고 오고 영혼을 갈아서 종목을 찾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집중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런 종목도 위주로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꼭 투자에 도움은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머니 차트를 보면 도움이 많이 되죠? 많이 봐주시면 좋은데 이제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네. 참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국에다가 우리 이벤트를 해보자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이벤트를 하면 더 많이 보시겠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너무 잘 났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4조 원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달러 강세 영향도 있고 낸드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우려감은 조금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10만 원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정재훈 위원님, 네. SK 하이닉스 그때 삼성전자를 살 바에는 SK 하이닉스를 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직도 유효한가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올랐어요. 네. 근데 10만 원 깨졌는데 네. 조정을 좀 기다려야죠. 더 기다리나요? 더 기다려야죠. 얼마나요? 이게 뭐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해갖고 네. 뭐 지금 며칠 전에 보니까 고점이 10만 4천 원대 찍었는데 찍다가 지금 10만 원 깨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21선 부근 때 한 9만 5천 원, 500원에서 한 9만 4천 원? 뭐 그 정도 때까지 눌리면 저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업황이 확 돌아서면서 바닥을 찍고 쫙 올라가서 12만 원 가고 13만 원 가고 이런 흐름은 안 나와요. 이런 흐름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그건 감안하시고 여기에서 조정받고 움직이거나 하게 되면 11만 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만 원대 중반권역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11만 원 언저리 때부터는 분할로 챙겨 나간다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바로 뭐 12만 원, 13만 원 간다?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혹은 대부분의 소부장 기업들은 박스권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염두를 해 두고 대비를 좀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비메모리 쪽, 그 중에서 후공정 쪽에 있는 기업들이 몇몇 개가 있고요. 기판 쪽, 기판. 네, 그 다음에 DDR5. 이들 쪽은 흐름이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메모리 쪽보단 비메모리 쪽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 이쪽에 좀 더 낫고요. 기판의 수요는 상당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빠졌어요. 심텍이나 코리아 서킷이나 이런 애들 싸요. 얘네들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DR5 조금 지연이 됐어요. 지연이 된 부분들이 있지만 ISC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괜찮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후발주들 다 좋아질 거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서 관련주들 뭐 종목군들 좀 몇몇 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TLB도 따라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비코전자도 싸요. 이런 애들 DDR5 관련 종목분들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근데 아비코 그 TLB 같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얘는 조정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도 조금 조정받게 되면 얘네들 매수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IT 섹터라고 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다 움직이겠지만, 지수가 반등이라면 다 움직이겠지만, 어느 정도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박스밴드에서 움직이는 그런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 그 중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 세 개의 섹터로 좀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이렇게 폭넓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주제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99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입국자 수가 크게 늘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감염돼 돌아오는 사례도 많아서 해외 유입 사례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또 재감염된 사람도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관련 섹터 접근은 어떻게 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주들 정말 많습니다. 온라인 교육주, 원격 의료, 진단키트, 치료제, 재택근무 같은 이런 섹터들이 정말 많은데 이 안에서 순환매가 또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온라인 교육주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김선현 위원님이 아까 네. 잠깐 짚어주셨는데 이게 또 많이 윗꼬리를 달면서 빠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매번 이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빅텍 스페코랑 뭐 다를 게 있나.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 종목들에 대해서 시선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는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고민을 해볼 때 종목들 다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검색만 조금 하면은 관련주들이 수두룩백하게 나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 어제는 그저께인가요? 지난주에 마스크 그다음에 인공호흡기 다 같이 또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움직임을 참 고민스러운데 우선은 이게 종목들을 보면요. 오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종목들 가운데서 하나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 아까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네요. 윗꼬리가 많이 달려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이 이슈 자체가 약간 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말씀드리면 5만 명 이상의 급격한 상승이 나오는 시점, 그다음에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그다음에 10만 명 기준의 움직임이었잖아요. 오늘 자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예측하는 게 20만 명, 많게는 40만 명 얘기도 하는데 우선 현재 추이로는 20만 명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다음 주에 또 원래 더블링 현상이 좀 나오기 때문에 크게 급등할 수 있거든요. 확진자 수 자체가. 그래서 다음 주가 됐을 때 20만 명을 넘어가면 또다시 움직임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이게 희망에 젖어서 정리를 못하게 하는 그 경향들이 좀 많은 종목이긴 해요. 지금 우리가 희망을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이걸 종목을 샀다는 판단에 생각을 해보자면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15만 명, 20만 명 가지 않을까? 5만에서 10만 순식간에 갔는데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성도 열려 있고 그래서 참 팔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대응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 종목들은요. 우선 한번 급등이 좀 나올 때 눈여겨보셔야 될 게 바로 전에 급등이 나왔었던 빠지기 직전의 자리들을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좀 약간 장대 양봉처럼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라고 빠진 적이 있어요. 그 포인트에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가격적으로 6,000원, 6,500원, 7,000원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6,000원 언저리 정도까지 가다가 약간 다시 윗꼬리 달고 밀리는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굉장히 같은 패턴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그 전 고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리적 저항선, 그러니까 버텼지만 물려버린 자리에 해당하는 그 가격대는 항상 그 매물대 벽을 뚫고 가기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이번 주는 10만 명 정도 부근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마 유지가 되겠죠. 근데 다음 주 이제 또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는 게 화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화수 때 15, 20포인트가 눈에 보인다. 그런 흐름이 나온다 싶으면 움직임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확진자 수가 좀 늘 거라 보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의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는 항상 이 종목들은 단기 급등이 빵 나오고 추가로 빠르게 치지 못한다 싶으면 바로 정리하셔야 돼요. 빨리 치지 못할 경우에 오늘 제가 아까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를 5,400원 기준으로 해서 혹여나 이 종목이 5,400원을
급하게 깬다. 대량의 거래량으로 깨버리게 되면 위험하지만 그게 아니라 5,400원 부분을 왔다 갔다 조금씩 유지하면서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가지셔도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분봉상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분봉상으로 보실 때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분봉상으로 보시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빠지는 흐름들이 오늘 많을 거예요. 그 흐름에서 분봉상이 한번 치였다가 빠졌다가 바닥을 지키고 올라간 그 바닥 자리 있죠. 그 자리를 참 조심스럽게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주저앉는데 그 자리에서 뭐다? 다 아시겠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살짝 깨면서. 근데 갑자기 깰 땐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조금씩 터치하면서 손절 라인을 잡더라도 조금씩 터치하면서 손절 라인을 이탈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쭉쭉 밀릴 때는 추가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공호흡기 관련이나 병상 관련해서 호롱도 관련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래저래 저는 근데 굳이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좀 이 종목들은 한번 계속 들고 가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계속 쳐다보셔야 되고 대응하셔야 되고 사실 이거를 종목을 사놓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종목이잖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봐야 되긴 하는데 이거 아이스크림 에듀 실적 보신 분들 계실까 모르겠지만 작년 적자, 재작년 적자, 올해 1분기도 현재 적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수치상으로도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꼭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대응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관련주를 한번 샀다가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손이 잘 안 가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진단키트 이제 물량도 넉넉하고 코로나에 걸려도 증상이 약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진단키트 쪽의 주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중에서 좀 보자면 성장 동력이 있는 종목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휴마시스가 분자 진단 사업을 확장한다라고 했고요. SD 바이오센서가 해외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이런 종목들은 모멘텀이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지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테마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게 코로나가 2020년도에 생겨나면서 엄청난 시세들이 좀 나왔었어요. 품귀 현상도 일어났었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좀 다른 부분들은 치료제가 좀 나왔다라는 거, 나오고 있다라는 거, 백신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만큼의 물량도 충분하다라는 거. 과거에는 새롭게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의 사망자 수가 상당히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환자 수는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곤 있으나 이게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좀 많아요. 확진자 수 보니까 30만 명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과거였다라면 되게 크게 올라갔을 건데 그런 부분들도 아닌 그런 상황들이고 사실 진단키트 쪽의 기업들의 실적, 밸류를 보게 되면 되게 싸요. 대부분 싼 기업들이 좀 많은데 시장에서는 이 이유에 있어서의 뭔가 추가적인 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 진단 코로나에 관련돼 있는 업종군들이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급등이 나오거나 하려면 조건이 좀 되려면 21선을 깨는 모습들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진단키트의 관련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이고 수젠텍은 좀 지지를 하고 있지만 시젠이라든가 SD바이오센서 이런 기업들은 일단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보다도 일단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차라리 그냥 실적이 좀 좋은 대형 제약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오히려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 이외에 교육이라든가
뭐 아니면 마스크라든가 뭐 음압병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교육주 쪽이 오늘 시초가 상당히 좀 크게 떠서 나왔는데 사실 저희 어제 들어갔다 팔았거든요. 오늘 시초가부터 팔았는데 차익하고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 나왔던 게 온라인 교육, 학원이나 이런 쪽에 온라인 교육을 상당히 강력하게 권고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었고 단체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크게 올랐던 부분들인데 사실 시초가에 크게 떠서 출발하게 된 대체로 다 많이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 타임을 어디에서 잡을까라는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손절 라인은 필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게 과거에 있었던 원자재 종목군들을 좀 봐도 뭐 곡물이나 비료라든가 아니면 원유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게 되면 계속 밀려 내려오는 중간중간에 반등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예 대응 자체를 못 하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이런 종목군들은 아예 안 보시는 게 낫고 네. 오히려 그냥 좀 굵직굵직한 종목군들 뭐 말씀드리잖아요. 뭐 대웅제약 괜찮다. 한미약품 괜찮다. 뭐 이런 종목군들을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리오프닝 수혜주로 꼽혔던 여행과 항공주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이제 수요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행주들이 국내에도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뭐 롯데 관광개발,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 굉장히 주가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항공 쪽은 그래도 좀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신규 채용을 시작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도 뭐 여행이나 항공은 따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위원님.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그렇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요. 이게 잘 나갈 때 2017년, 18년도 때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억. 100억. 하나투어가? 그래도 50억. 1000억 되죠. 아, 정말요? 너무 좋게 부르셨어. 아니, 눈치 보면서 불렀는데 아니네요. 8천억이었어요. 8천억. 8천억이요. 8천억이었어요. 아. 8천억이었는데 2020년 때 1000억 했어요. 1000억. 그리고 작년에 얼마였냐면요. 작년에는 비슷해져요. 작년은 비슷해져요. 아마 작년 기억 때문에 100억이라 하신 것 같은데 네. 작년 400억 했어요. 아. 매출을. 굉장히 줄었네요. 네, 아마 작년 기억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민을 해보자면 이게 올해부터 좀 살아났으면 참 좋겠는데 올해 1분기까지 하나투어 매출이 98억이에요. 근데 이제 4분기부터 거래득이 완화가 됐잖아요. 2분기부터 죄송합니다. 4월부터. 그래서 좀 매출 포인트가 좀 살아나는 흐름을 좀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 적자 폭을 흑자로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떨어낼 거 다 떨어내고 간다 치더라도 이게 내년은 돼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좀 바닥을 치면서 가는 듯 했어요, 사실. 그리고 작년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아니, 주가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바닥부터 해서. 그리고 다시 꺾이는데 이게 까놓고 보니까 사실 실적이 너무나 좀 안 좋아지니까 이게 2020년 최저점 바닥 자체가 이제 코로나 때 3월에 급락했던 자리보다도 좀 횡보했던 자리 자체 가격이 뭐 하나투어를 예를 들자면은 4만 원 좀 아래 구간대예요. 이 정도 3만 원 후반대 정도가. 여기까지는 우선적으로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좀 지켜보려는 신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수급상황에서의 기관들은 연일 매도 상황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계속 손절이에요. 손절. 다른 종목으로는 대체해서 수익을 내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외인들은 또 최근에 좀 담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하나투어 얘기지만 전체적으로도 대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사실 생각해 보더라도 요즘에 이제 시장의 트렌드와 맞춰본다면 하나투어는 모든 걸 다 역행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실적이 정말 뛰어나거나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 매출이 올해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죠. 하나투어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시장에 어떤 약간 테마성 모멘텀들이 있는가, 시장의 이슈거리와 같이 맞물려져 있는가 판단을 할 때도 하나투어는 거꾸로 갑니다. 없습니다. 여행주 자체들이 없어요. 네. 그렇죠? 차트에서의 바닥을 확인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더라도 머니 차트에 대응을 할 수조차 없는 차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은 계속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 보니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길 바라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기를 좀 바랬는데 계속 좀 줄어들길래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이 변이가 뭔지 또 다른 또 변이가 나오면 또 이제 뭐 3차 접종까지 맞으신 분들까지 걸리는 판이니까 그래서 참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그 누구도 관심을 좀 갖기 힘든 상황. 그리고 좀 이게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이제 하나투 여행 쪽 이쪽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종목들과 너무 비교되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 크거든요. 이 박탈감이 계속 커지면 결국 손절을 치시고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그 추세가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한동안은 더. 그래서 아직은 저는 여행주들 사실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여행주들을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정재원 의원님 계속 웃으시던데 뭐 할 말씀 있으신가 봐요. 아니요, 없어요. 네, 항공주 쪽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위원님이 뭐 여행주 쪽은 지금 너무 업황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항공 쪽은 제가 쭉 찾아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신규 채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뭐 친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제 신규 채용을 한다는 건 이제 좀 회사가 괜찮아지지 않나라는 것과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일단은 네. 항공 수요가 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데, 주가에는 이미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았을까? 전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 이외에는 다른 종목군들은 좀 안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여행에 대한 비용 자체가 네, 원체 많이 늘어나서 포기를 하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비싸요. 신문 기사에서도 속속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급하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뭐 올해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래도 지금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지켜봐야 되는 거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보고 해야 되니까 최소한 뭐 찬바람이 불고 나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위원님이 예전에 그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항공주나 여행주는 계속 안 좋을 거란 얘기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종식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그러니까 전에 리오프닝 막 기대감들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네.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문을 열기 시작했잖아요. 해외 쪽에서 다 입국자들 다 받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다시 또 폐쇄를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처럼. 근데 이제 대신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따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섹터 중에 네. 항공주는 없습니다. 뭐가 있나요, 그럼? 다른 섹터가 있죠. 아예 다른 쪽이에요? 네. 안 알려주실 거죠? 네. 언제 알려주실 건가요? 다음 거 할 때? 다음 거 할 때.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행주들이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주가 반등에 굉장히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또 어떻게 또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우려스럽네요.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 쌓여 있다가 어느 정도 한계치가 와요. 계속 이 잔고가 쌓이다가 잔고가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가 보통 이제 많이 차트에 대한 바닥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공매도 하고 나면은 그 주식을 다시 사가지고 갚아야 되잖아요. 되돌려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사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좀 판단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공매도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대형주 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 작은 종목들은 상관은 없긴 하거든요. 근데 뭐 악재긴 한데 시장이 상승을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악재로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주가가 또 튀어 올라갈 수도 있는 포인트라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부로의 공매도는 저는 크게 리스크하진 않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FOMC 미국에서 금리 인상 포인트와 실적 포인트가 나오게 될 건데 이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좀 상승 포인트로 갈 수가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흐름 자체도 당장에 와닿지가 않고 가을 넘어가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흐름을 본다면 지금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공매도 흐름 쪽에서 세력 쪽에서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 되죠? 네, 매수 대응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분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공매도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세 번째 주제 못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허반석 위원의 작전 리포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두 분 간에 이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뵐게요.